X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연방 부채 한도는 폐지돼야 한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재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이를 재정적자라고 합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총 지출은 6조 7,500억 달러였는데요. 그냥 6.75조 이렇게 말할게요. 그런데 수입은 4.92조, 1.83조를 더 썼죠. 이를 재정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1.83조는 어디서 왔을까? 없는 돈을 어떻게 쓰지? 1.83조는 빌려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돈을 빌릴 때는 주로 국채를 발행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지난 100년간 미국 정부 부채를 보여줍니다. 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끊임없이 경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0년간 4번만 빼고 모두 재정적자가 발생했는데 50년 중 4번만 빼고 부채가 계속 늘어난 거죠. 부채가 늘어난 것까지 그렇다 칩시다. 문제는 이겁니다. 부채를 어떻게 갚냐? 빚이 늘어나더라도 갚을 수만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최악의 방법을 씁니다.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거죠. 기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더 많이 찍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돌려막기. 그런데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국가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지금도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자라도 제대로 갚을 수 있겠냐? 원금은 또 갚을 수 있겠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낸 거죠. 현재의 상황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없애면 되는데요. 쓰는 돈을 줄이고 버는 돈을 늘리면 되는 거죠. 제조업 등을 미국으로 이전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요. 더 많은 관세를 걷어들이면 됩니다. 도지부서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지출을 늘리겠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날만 하겠죠. 미국을 파산시켜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레이 달리오의 신간 빅사이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리면 그는 단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그때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 부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둔 건데요. 이 한도를 채우면 돈을 더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을 빌릴 수 없다면 돈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도 돈을 갚으려고 돈을 빌리는 상황인데 말이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향후 적자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갚을 수는 있을까?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심리가 퍼지면서 국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채권의 매도세가 강해지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요.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존 부채를 갚는 것은 물론이고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이에 채권의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요. 시장에서는 서둘러 매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부채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이 반복될수록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를 갚기 위해서는 다시 채권을 발행해야만 하죠. 레이 달리오는 이런 악순환을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재정 건전성의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르죠. 레이 달리오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과거 패권 국가들의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템플릿.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레이 달리오는 9.4%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가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던 이론,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부채 사이클이 누적되면 대규모 장기 부채 사이클이 형성된다. 너무 늦었다. 변화가 다가온다.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 이쯤 되면 거의 기우제를 지낸다. 이렇게 봐야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야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찾아오는 거고 몇 달만 존버하면 다시 오를 텐데 뭐 그리 설레발이냐. 이에 대한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에만 집착하면 사이클을 볼 수 없다. 단기적인 사이클은 보통 한두 가지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 이는 신용 혹은 부채의 위기였는데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버블을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부실 채권에까지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졌죠. 2020년 코로나 위기를 보면 전염병으로 발생한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위기는 대개 6년마다 발생하는데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많은 돈과 신용을 투입하는데요. 이 경우 머지않아 시장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실제로 지금까지 빠르게 해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문제였죠. 금융 팽창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는데요. 순간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죠.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단기 주기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부채가 계속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위기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돈과 신용이 투입됐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돈, 신용, 부채, 그리고 경제 주기에서의 위기들이 한 번에 몰리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동시에 코로나 전염병까지 돈다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할까? 점점 늘어나는 부채로 위기들이 나올 때마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한 경기 침체보다 심각한 위기, 그것은 바로 여러 개의 단기 사이클이 한 번에 몰려 발생하는 빅 사이클 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통화 질서가 붕괴되고 화폐 질서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나날이 하락하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둘러싼 더 많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는 우리가 기억하는 단기 사이클에서의 경기 침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관세 전쟁은 문제의 시작이 아닙니다. 관세 전쟁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죠. 현재는 빅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도 이 중 하나일 뿐이죠. 단순히 세금을 더 확보하려는 욕구, 제조업과 일자리를 더 만들고 싶은 욕구. 문제의 핵심은 왜 관세 전쟁이 필요했을까? 왜 더 많은 세금이 필요했을까? 왜 제조업을 굳이 미국으로 옮겨야 할까? 입니다. 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장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레이 달리오의 빅 사이클 중에서 단기 사이클과 장기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린 건데요. 책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직접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스파이를 절반 이상 팔고 알리바바를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더불어 금도 새롭게 편입시켰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신간에 대한 협찬도 받았는데요. 고정 댓글에 대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10분을 선정하여 도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